네, 영화나 시리즈를 과학적으로 몰입해보는 시간, 과질러의 과몰입.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김명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과질러님과 함께할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온 김명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진짜 저희가 이거 촬영을 한 네. 두세 달 전에 네, 기획을 하겠다고 했었죠. 약속했다가 잠시 가짜 일정으로 바빴다가 네, 다시 너무 만났잖아요. 바빴습니다. 그래도 박사님이 이렇게 촬영 전에 소행성의 날 기념으로 한번 네.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급하게 막 소행성의 날이 뭐지? 왜 갑자기 그 무슨 날이길래 이러면서 네. 찾았거든요. 혹시 소행성의 날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소행성의 날은 매년 6월 30일이 네. 일단 소행성의 날입니다. 6월 30일? 예, 6월 30일. 마지막 날이네요. 6월 네, 마지막 맞습니다. 날? 6월의 첫 번째 날이 공룡의 날. 마지막 날이 이제 소행성의 날입니다. 6월은 공룡의 날로 시작해서 소행성의 날로 끝나는 네,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는 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룡 친구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 6월 30일이냐면 네. 1908년도에 러시아, 아니,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소련. 네, 시베리아 상공에서 커다란 소행성 혹은 이제 해성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을 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났었습니다. 한 크기 50m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 소행성이 이제 지구에 충돌했던 네. 날이 6월 30일이고요. 유엔에서는 이제 이 날을 좀 이제 의미 있게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이제 소행성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국제 협력이라던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매년 6월 30일을 이제 국제 소행성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럼 소행성의 날 때 박사님이 네. 이렇게 행사도 하시고 막 그러시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년 소행성의 날에 행사를 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하고 박사님, 제가 막 이 소행성의 날을 바로 물어봤는데 박사님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네. 네, 저는 이제 소행성 전공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소행성 관측을 해서 소행성이 얼마나 빨리 자전을 하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학위 논문으로 작성했습니다. 대단하신 분을 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을 과질러 채널에서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근데 또 이렇게 전문적인 이야기보다는 영화를 보고 좀 재밌게 이야기 나누기로 했잖아요. 오늘 네. 영화 뭐죠? 오늘 돈 룩업 돈 룩업. 입니다. 왜 이 영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김명진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채널 이름이 룩업 채널이죠. 예, 맞습니다. 네. 룩업. 룩업. 네. 위를 보라. 위를 보라. 하늘을 봐라. 이 영화 그냥 영화적으로 총평 짧게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소행성 충돌이라는 그렇죠. 제가 딱 전공하고 있는 제가 연구하고 네. 있는 그 분야를 다뤄서 맞아요. 일단 바로 클릭해서 봤고요. 하지만 이게 장르가 사실 우리가 소행성 충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SF적인 요소라던가 맞아. 혹은 전형적인 그 아마겟돈. 아마겟돈. 예, 우리 브루스 윌리스 형님이 나왔던. 아마겟돈 하면 이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네.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겟돈 하면 명작이죠. 예. 그럼요. 소행성 최고. 충돌에. 예, 명작이죠. 1998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 1998년도에요? 네. 이게 1998년도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사에서 네. 소행성을 찾는, 지구 주변에 있는 소행성을 찾는 프로젝트를 네.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스페이스 가드골, 네. 그러니까 우주 방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소행성이 지구 근처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소행성의 연도별 발견 개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요. 98년도에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 네. 그 해성 충돌 그쵸. 영화가 개봉하고 99년도에 스페이스 가드골 실제 이제 실험이 이루어지고, 실제 네. 프로젝트가 시작된 그 시기가 사실은 약간 뒷이야기지만 네. 나사에서 이제 좀 그런 영화를 일부러 만들어서 조금 좀 더, 국민들한테 투자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소행성의 충돌이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 진짜 몰랐어요. 네네. 그거를. 그래서 98년도에 그 아마겟돈이랑 딥 임팩트가 사실 굉장히 큰 흥행을 거뒀고 네. 그 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빨리 망원경을 많이 만들어서 지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 시기가 딱 98년, 99년, 2000년도 그 시기입니다. 야, 이게 과학이랑 이 문화사업이랑 네. 묘하게 이렇게 얽매인 이런 네.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그 돈룩업 영화에 나오는 과학자들의 네. 역할, 과학자들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그러니까 정부를 설득하고, 그렇죠. 언론도. 정말 어렵게, 네, 그렇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또 대중들한테 알리고 하는 게 실제로 과학자들이, 특히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정말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영진 박사님이랑 한번 과학적으로 네. 몰입을 해서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몰입 포인트로요. 첫 번째는 천문학 과학자의 고증이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또 여기 박사님이 계시니까 뭔들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지 않을까. 부담도 없고 물어본 대로 다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처음으로 질문이 든 게 뭐냐면 그 영화 첫 장면에 햄발람 먹고 하면서 쫙 돌면서 천문대 바로 옆에 연구실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 큰 망원경이라고 표현해놨나요? 네, 망원경 옆에 딱 있는데 저게 진짜 저렇게 연구실이 있어? 라는 게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천문대가 있나요? 네, 그 장면을 보면은 사실 거기가 수바루 네. 망원경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네. 만들었고 하와이 마우나케아 그 산 정상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네, 거기가 이제 4,200m 굉장히 높은 고지여서 4,200m? 산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네. 항상 관측하기 하루 전에는 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해서 최소 1박을 해라라는 게 권고 사항이에요. 그 정도로 왜냐면 네, 그 고지대에 이제 좀 몸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그 첫 장면을 보면 이제 망원경이 바로 보이고 네. 굉장히 커다랗죠. 그쵸. 예, 전 세계에서 단일 직경으로는 가장 큰 직경을 가진 수바루 망원경인데 그게 나오고 바로 옆에 이제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토스트도 구워 먹고 이제 실제로 컴퓨터 두드려 가면서 관측을 하는데 사실 잘못된 장면입니다. 그쵸, 아닐 것 같았어요. 그거 좀 이상하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너무 밝아요. 왜냐하면 관측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왜 천문대를 그렇게 높은 지역 혹은 오지에다가 만드냐면 주변에 이제 불빛이 없어야지 우주에 있는 작은 빛을 다 모아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불을 다 켜놓고 관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네, 그리고 돔 안에는 네. 실제 망원경만 있고요. 연구실 밥을 자체. 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연구실은 돔 바로 아래층에 있거나 아니면 돔과 떨어진 이제 건물에 있는데요. 그 연구실 자체는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이랑 그러니까 연구실의 뭐 구조라던가 뭐 야식을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있어요. 다만 그게 망원경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약간 세트장 같은 느낌이. 디비아스키 해성이라고 자기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네. 해성 이름을 다는데 실제로 그 자기가 찾은 해성에다가 본인 이름을 그냥 디비아스키 아니면 김영진 박사님이면 네. 김명진 이렇게 붙이나요? 네, 일단 해성은 네. 명명하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발견자의 그 이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패밀리 네임, 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아마 디비아스키가 성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성을 바로 붙였던 거고요. 정확하게는 국제천문연맹이라는 곳에서 해성의 경우에는 발견자의 성을 바로 이렇게 붙여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진 박사님이 만약에 발견을 했으면 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해성을 발견했으면 카멧 킴 이게 카멧 킴 얘기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성은 아직 못 찾았고, 네. 아쉽네요. 소행성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은 다릅니다. 사실은 제 이름을 딴 소행성이 있습니다. 소행성을 발견해서 이름 붙이셨어요? 아니요, 소행성도 사실은 제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천문대에서 로엘 천문대에서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소행성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국제천문연맹에서 이름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소행성이랑 해성이랑 그다음에 유성 분야의 ACM이라고 하는 에스테로이드 카멧 미티어라고 하는 그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가장 큰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준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과학준비위원회가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소행성 이름을 줍니다. 33489 명진 킴이라는 소행성이 지금 태양계에 하나 있습니다. 와, 룩업 채널에 가시면
거기 소행성 명명법 영상이 있어요. 아,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아. 몰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른쪽 위에 태깅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소행성 명명법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나중에 혹시 영화 속에서라도 잠깐 그게 나오면 아, 저거 몇 년도에 만들었고 몇 월이고 몇 번째구나 라는 걸 얼추 감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아는 척 좀 살짝 하긴 했는데 해성 그리고 소행성 이거 사실 구분 잘 안 가거든요. 진짜 쉽게 저희 장모님도 알 수 있게 간단하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뭘까요? 그게? 네, 일단 이 채널을 저희 장모님도 보시면 장모님 그쵸?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소행성은 일단 돌멩이, 우주에 있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면이 그냥 매끈한 돌 같은 거죠. 바위덩어리. 우주에 있는 그냥 바위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소행성. 소행성. 해성은 그 바위가 매끈하지 않고 지저분한 거예요. 어떻게 지저분하냐면 막 얼음 덩어리들이 막 뭉쳐 있어요. 그래서 해성을 우리가 별명으로 영어로 dirty snowball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깨끗한 눈을 이렇게 뭉치면 아주 그냥 하얀 눈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흙이나 모래밭에서 눈을 이렇게 뭉쳐서 눈사람을 만들면 그 안에 불순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해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해성은 태양 가까이 오게 되면 그 표면에 있는 얼음 같은 게 이제 녹으면서 막 가스가 발생하고 먼지가 막 같이 분출이 돼요. 그래서 이런 꼬리가 생기거나 코마가 생기거나 그런 녀석들은 다 해성. 그게 아니라 태양에 아무리 가까이 와도 이미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반질반질하고 이렇게 깨끗한 천체들을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 민디 교수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게 자꾸만 이게 동료 평가를 했냐. 영어로는 peer review라고 표현하는데 그 나중에 이제 행성을 이렇게 뭐 자원 채취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가한테도 너 이거 동료 평가했냐. 라고 계속 나와요. 사실 저도 알고 박사님도 알지만 동료 평가했냐라는 게 영화 속에서 사실 생소한 표현일 것 같아요. 좀 동료 평가, 동료 심사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peer review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과학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그런 연구를 평가받는 방법이죠. 사실은 많이들 뭐 학회에서 발표를 하거나 뭐 대중 강연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정말 연구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논문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저도 논문을 최근에 많이 안 써서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뭐 고백 안 하셔도 됩니다. 부끄럽긴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꼭 필요한 그런 가치죠. 논문이라는 게. 근데 이제 논문을 평가하고 또 논문을 제출해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논문으로 출판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peer review, 그러니까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평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그 현장 연구를 함께 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그 해당 연구자의 그 연구 결과를 논문이라는 형태로 평가하는 건데 정말로 이 논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 논문인지 peer review, 동료 연구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동료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 연구계의 가장 중요한 논문 심사 과정, peer review. 배시라는 회사의 사업가, 그 사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독창적인 수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전혀 그 신뢰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론을 전혀 동료들의 평가 없이 맞아요. 이 절체절명 위기 상황 속에 그걸 해보는 거잖아요. 검증 없이 어떤 방법을 그렇게 바로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 피어 리뷰 과정을 만약에 거쳤다면 영화가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었다. 그렇죠. 사실 과학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 이 영화 속으로 조금 접목을 해보자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 재력이나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삶이 그 영화 속에서는 그 기업가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근데도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열폭하면서 내가 이 정도 기술이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또 대통령실에서 막 현란한 PPT를 막 하면서 막 3D 뭐 홀로그램까지 보여주고 노벨상 받은 사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랑 네. 연구해서 한다. 네. 그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심사하기 또 한 달 남았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께서는 만약에 영화 속 그런 상황이면 그래도 피어 리뷰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딱 그 상황. 그 상황이에요. 딱. 절제절명. 네. 솔직한 맛. 바로 에스트로 PH에 올려야죠. 에스트로 PH는 네. 그 이제 코넬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이제 물리학이라던가 천문학 그리고 이제 과학 전반에 대해서 실제로 저널에 제출하기 전에 네. 혹은 제출함과 동시에 바로 모든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혹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그냥 피어 리뷰 동료 심사가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게 올린다. 네, 그렇죠. 그냥 그거라도 올려야지 관심이 있는 또 그렇죠. 당시에 그 절제절명의 상황 속이니까 공이 태어날 수도 있어. 또 전문가가 있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지 못한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최소한 에스트로 PH에는 올렸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과몰입 포인트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과몰입 포인트는 바로 해성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영화를 시작한 지 1시간 40분이 돼서야 혜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네. 그 광경을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있네 없네 이거 가짜네 진짜네 너 데이터 조작했네 왜냐면 네 이름 붙인 혜성이니까 네가 거짓말이다라는 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네. 근데 1시간 40분 지나고 눈으로 보니까 진짜 떨어지네 이 거짓말하는 정부 뭐 거짓말을 언론 하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해성 충돌하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왜 아까 설명했던 소행성도 있고 특히나 해성 이렇게 딱 꼬리를 달고 하는 해성을 네. 충돌하는 영화가 유난히 많을까 왜 그런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이거 네. 답해줄 수 있나요? 네, 해성 충돌은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행성보다요? 소행성보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 지구 근처에서 대부분의 지구 충돌 시 지구에 굉장히 큰 공룡 친구들이 떠나갈 만한 사건이 생길 네네. 그 정도 큰 소행성은 대부분 다 찾았어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의 스페이스 가드골 일 때문에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구 주변 소행성들의 발견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지구 주변에는 충돌 시 전 지구적인 변화가 생길 만한 그런 소행성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안심하고 주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해성은 사실은 우리 오르트 구름, 오르트 구름에서 네.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르트 구름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만 하고 있고 실제로 관측은 아직 못한 그런 가상의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어떤 천체들의 집단이라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해성들이 거기서부터 오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눈으로 관측할 만한 해성이 온다. 뭐 세기의 해성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네. 즉 오르트 클라우드에 있는 오르트 구름에 있는 큰 천체들 수 킬로미터 정도 되는 딱 그 영화에서 나온 그 크기죠. 네. 그런 녀석들은 여전히 1년에 한두 차례씩 지구에 다가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존재하죠. 때문에 그래서 네. 소행성이 아닌 네. 해성을 가지고 만든 영화 네. 충분히 일리가 네.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케플러 법칙 잘 모릅니다. 지구과학 알못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케플러 법칙은 태양계 네. 그래서 소행성보다 해성이 이제 부딪히는 시나리오가 더 일리가 네, 있다.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로 저희 소행성 연구자들도 소행성은 크기가 큰 애들은 대부분 이제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작은 크기도 속도가 빠르면 위험하니까 그쵸. 네. 작은 크기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멀리서 오는 해성들 그게 조금 위험하다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년에 한두 개씩 혹은 1년에 10개 언저리로 오기 때문에 확률은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6개월 뭐 14일 이렇게 남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발견하고 나서. 현실에서 네. 실제 그 네. 해성이 딱 이제 충돌하러 온다고 했을 네. 때 막을 수 있나요? 없어요.
진짜요? 네. 6개월이라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또 뭐 요즘, 뉴스만 틀면, 네. 뭐,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을 발사한다거나, 뭐, 팔콘, 9을 발사한다거나, 굉장히 로켓 발사 뉴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크기가 큰 천체의 운동 에너지는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네틱 임팩터라고 하는 이제 운동 역학적인 충돌로 소행성이나 해성의 궤도를 변경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기간을 떠나서 5에서 10km짜리 영화 속에서는 그 사이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기간을 떠나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실제로 네. 굉장히 오랜 그러니까 충분한 기간,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은 한 5년 5년? 정도인데요. 아, 네. 5년? 네, 만약에 아. 그 소행성을 우리가 5년 전에 발견했다면 네. 그 해성을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주 자원들을, 여기서 말하는 우주 자원은 로켓입니다. 로켓을 다 끌어모아서 멀리 있으니까 네. 우리 저 멀리서 누가 저한테 돌을 던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거의 돌을 던진 시점에서 살짝 돌을 건들면 네. 가까이 와서는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아주 작 작은 힘으로도 큰 질량을 가진 천체를 네. 이제 지구를 비껴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6개월이면 사실 이 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쳐도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는. 오히려 태평양 한가운데 맞으면은 그나마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네. 예,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질 녀석을 네. 때렸다가 이제 뉴욕 맨하탄에 맞게 되는 거죠. 원래는 딱 얘기해가지고 떨어지는 해성을 물론 그때 바꿀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로켓들이 막 다 올라가가지고 막으려고 갔다가 갑자기 다시 돌아온다. 네, 로켓이 네, 돌아오는데 그쵸. 네. 왜냐 했더니 그 핸드폰 회사 배시 사장이 네. 야 거기에 야 희귀 광물이 엄청 네. 많아. 이거 갖고 네. 있으면 우리 중국도 이길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막 그거를 다시 재차 쏘겠다고 이렇게 네.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민디 박사가 거기서 또 동료 평가 이야기, 이거 평가했냐 이 얘기 또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문제보다 사실 희귀 광물 이런 어떤 자원을 이용하는 거에 더 몰두돼 있는 어떤 기업적인 사고 네.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이렇게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데 근데 진짜 희귀 광물 도대체 뭐고 네. 뭐 소행성, 해성에 희귀 광물이 있긴 한 거예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일단 거기서 나오는 히토류라고 히토류. 부르는데요. 소행성이나 해성과 같은 태양계 작은 천체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달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히토류로만 구성된 소행성을 찾거나 혹은 뭐 달에 히토류가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을 발견하면 속된 말로 대박인 거죠. 근데 그럼 예. 만약에 그 소행성이나 달에서 거기서 채굴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거 누구 소유예요? 아직까지 그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뭐 광물과 같은 그런 물질들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라던가 법률적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우주조약이라고 해서 네. 1967년인가요? 우주조약이 그 핵심 문구가 뭐냐면 우주는 과학적으로 평화적으로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남극을 우리가 영토로 주장할 수 없듯이 과학적으로 내가 기지를 만드는 건 허용되고 또 남극에 연구를 하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달도 또 우주에 있는 그런 천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우주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러시아, 네. 미국 이런 나라들이 우주조약, 달조약 거기에 서명을 안 했어요. 우주조약은 유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핵심 그런 우주를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들은 서명을 안 한 거죠. 그럼 뭐 예, 미국이나 유명무실한 그런 데는 뭐 내 거다 하면은 네, 뭐 그렇죠. 법이 없으니까 네. 뭘 할 수가 오히려 없거든요. 네. 미국이나 또 이제 최근에 소행성에서 광물을 캐오는데 이제 국가적인 투자를 하는 룩셈부르크, 또 일본, 또 민간 기업의 네. 달이나 소행성에서의 그 자원 채취를 허용을 하는
그냥 국내법 같은 걸 오히려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차라리 그런 게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네. 했다라고라도 그렇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주에 있는 광물을 누가 소유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지만 뭐 법률이라던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많죠. 전 영화 보면서 항상 가지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와, 만약에 진짜 실제로 소행성이 6개월 뒤에 떨어진다. 확 무조건 네. 지구는 멸망한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6개월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널널해 보여서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만약에 소행성이 부딪혀서 지구 멸망한다. 그럼 박사님 뭐 하실 거예요? 박사님 또 과학자시니까 네. 또 뭔가 천문연에서 또 기여할 일도 있을 거고 이게 천문연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또 가족들과 네. 또 소중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네. 어느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꼭 선택해야 합니다. 아, 네.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네.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겠죠. 아, 그렇죠. 다만 네. 이제 그 전에 이게 정말 확실한 건지에 네. 대한 정확한 정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구에 충돌할 것인가? 네. 지구에 충돌한다면 어디에 충돌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얼마나 빠른 주기로 혹은 얼마나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계산된 것인가 등등에 대한 그 지식을 자료를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겠죠. 아.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금은 부끄럽지만 소행성의 이제 충돌 확률이라던가 혹은 소행성의 궤도를 통해서 예상 낙하 위치를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나사 JPL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럽 우주국 이사의 이탈리아 피사 대학 일단 두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실제로 정확한 정보들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한 달 전에도 딱 그걸 분석해서 네, 알려주고. 네, 한국천문연구원 이제 우주환경감시기관 그 웹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김명진 박사 올립니다. 실제로 지금도 네. 이제 그 우주환경감시기관 웹페이지에 네. 들어가 보시면 네. 올 초에 충돌했던 그 소행성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서 올렸고요. 예, 이런 일이 앞으로 좀 더 빈번해질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가 멸망할 만한 네. 그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네. 그럴 일을 줄여야 되겠지만, 네. 네. 안타깝게도, 네. 네. 지구를 떠날 수는 없으니, 이 지구에서, 네. 함께 고민하다가, 네. 함께 밥 먹다가,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도 사과나무 한 그루는 심어야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아쉬운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다들 과학자들이, 네.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관제탑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 딸 보러 가야 돼 하면서 네, 이제 하나둘씩 이제 맞아요.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떠나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배시가 실패할 거를 아무도 예상 못한 것처럼 그렇게 나왔지만 네. 누군가는 예상을 하고 피어 리뷰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준비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뭐냐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들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타임캡슐을 통해서든 물론 그것까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최소한 이 노트북을 잘 포장을 해서 데이터를 백업하던가 우주선에 백업을 해놓던가 내장하드에 넣어놨던가 어떻게든지 후손에게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사람들에게 그런 장면이라도 하나가 조금 더 추가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 되게 과학적인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가족들이랑 식사 장면 이런 것들이 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약간 F 감성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또 이 과학자적인 T 감성으로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서 또 이러한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몰입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면 매번 있는 과몰입 디테일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예. 뭐 하여튼 주제를 잡기는 어렵지만 지금 하나하나 포인트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네. 본로그에서도 6개월 뒤 미래의 일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다. 이게 표면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대중들이 그냥 과학에 대한 관심이 적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저희 오늘 과몰입 보셨으면 그보다 좀 더 깊고 디테일한 내용을 좀 아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만 이제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은 그 심각성을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소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 만들어진 게 기후 위기를 다루고 싶었대요. 네. 근데 기후 위기를 다루려고 하면 이게 심각성이 도드라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소행성으로만 주제를 바꿔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제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 이제 뇌질환 관련 연구를 하는데 진짜 위험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뇌세포들의 변화도 있고, 네. 또 뇌세포뿐만 아니라 생식 기능이나 아니면 모체에서 이제 아이로 전달되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으로 무수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대중들은 기사로 한두 번 접하고 잊혀져봐. 제가 항상 늘 강조하지만,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또 여러 가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성 충돌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자 민디 박사는 99.78%라고 얘기를 하고, 언론에서 야 복잡하니까 100%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나사 국장인가요? 네. 그 국장인데 비전문가로 이제. 네, 그쵸. 보통 이제 나사 국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군인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정치, 공무원, 나사는 이제 공무원 조직이고, 사실 나사 국장은 지금 현재 나사 국장 빌 넬슨 국장도 우주비행사였고 이제 공무원인 분들이시죠. 그래서 과학 그런 어떤 전문가 분들은 아닌 걸로. 그 영화 속에서도 행성이랑 관련하는 분이었는데 70%가 그냥 대충 낮춰요. 대충 위험성은 있는 것 같으니까 약간 요 숫자 노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또 이 돈룩업의 묘한 재미가 있다.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유효 숫자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리고 이게 팩트다라고 팩트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숫자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발견하고 나서는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관측을 하면 이제 관측 그 오차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점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면적을 가진 천체로 보이잖아요. 해성은 꼬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가운데 포인트, 그러니까 궤도를 계산하기 위한 정확한 관측치가 얻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긴 어렵고요. 요런 또 디테일한 포인트. 핸드폰 배시 사장이 뭐 AI로 뭐 죽음 예측하는 예측 프로그램 막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네, 봤죠. 거기 보면은 민디 박사의 죽음이 너 하찮고 따분하게 죽는다. 그게 96.5%를 죽는다 했는데 틀려요. 확률적으로는 진짜 높은 확률이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서로 가족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거 스포 어쩔 수 없어요. 과몰입 보시는 분들 미리 다 보시고 오셔야 돼요. 근데 메릴 스트립은 100%잖아요. 100%. 그 브론테론에 먹히는 것이라 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영화가 생각보다 갑자기 뚝 끊기면서 끊겨요. 그 뒤에 이제 쿠키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브론테론이 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은 것 같아요. 처음에 디카프리오의 민디 교수랑 케이트가 둘이 출연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케이트가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했거든요. 민디 교수는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가 몇 년이 걸리고 수치가 몇이고 막 이걸 하다가 결국엔 전달 못했어요. 중요한 내용은. 과학자들이 이런 대중매체에 계속 노출이 되고 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긍정적인 건지. 저는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홍보대사라는 그런 역할로 또 이렇게 대중 강연이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쓴다거나 이렇게 대중적인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연구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세금을 내는 그게 없잖아요. 왜 네. 우리 세금 그렇죠. 투자를 그쪽에다 그렇죠. 해? 막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국민의 직접적인 그런 이익이라던가 연관이 되는 일들도 있지만 이 순수 과학 쪽은 사실 바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맞죠. 하지만 그것을 잘 설명하는 일도 안 하면 우주를 왜 연구를 하지? 소행성을 왜 연구를 하지? 라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역시 김영진 박사님께서 네. 이 소행성에 대한 네. 이렇게 친근한 설명을 하시고서 이 책을 벌써 2권이나 예. 물론 그 이전 또 책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책이 네. 이제 첫 번째 책인데 공저자로 이제 우리 연구소 동료들이랑 같이 쓴 90일 밤에. 90일 밤에 오죠. 우주. 박사님 이름이 제일 먼저 아, 있으시죠? 가나다라 순서. 가나다라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아는 분도 좀 있어요. 네. 그 정혜임 네. 이거 여기 네. 천문연의 홍보팀장 홍보팀장님. 대국민 네, 홍보팀장 대국민 계시고 홍보팀장이십니다. 또 이우경 박사님도 네. 저희 지구님 통해가지고 네, 네. 이름을 오로라, 좀 들어가고 오로라. 네, 오로라 좀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요 90일 밤의 우주 벌써 5세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만부를 네, 찍었다는. 네. 이 책이 있고 또 요거는 김명진 박사님이 따로 또 오늘은 소행성이라도 네. 딱 전공 분야인 소행성에 네, 관련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로 소행성만을 주제로 단행본으로 나온 책이고요. 이제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청소년들이 네. 읽을 만한 약간 쉽게 썼는데 네. 여전히 아직 우리 아들은 읽기가 어려워하는 네. 아들이 몇 살? 4학년입니다. 4학년입니까? 네. 아, 그럼 조금 더 나오면 읽을 네, 수 있어요. 아, 네, 그러기를 알겠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소감 어떠세요? 과몰입 촬영해본 소감. 아, 네.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네. 이제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랬어요? 네. 전공 분야를 그러니까 항상 하는 긴장,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네. 어떻게 하면 쉽게 지금 이제 영화라는 그런 매개를 통해서 네. 이제 나는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그 처음 제 전공을 이렇게 대중들한테 말할 때 약간의 마이크 차고 있으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긴장이 됐는데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닙니다. 특히 이제 장모님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했고요. 네. 일단 돈룩업 영화 자체를 워낙 제가 좋아하는 영화였고 돈룩업을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네. 한번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오. 조회수가 엄청 났었어요. 오. 그리고 막 리트윗, 공유 같은 것도 네. 많이 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관심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네. 다시 한번 돈 룩업 네. 리뷰하게 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과학자분과 전문가분과 대화를 하고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오가면서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어떤 영상, 네. 아니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과학자면서도 또 한 번 깨달았고, 늘 과학자의 역할도 정말 뭐 연구도 잘 해주시고 쭉 계속 소행성 연구를 해주시지만 또 과학자인 아빠로서 네. 또 저도 마찬가지로 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아빠로서 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영화여서 참 좋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룩업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김명진 박사님과 돈 룩업을 네, 영화를 한번 과몰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몰입했던 포인트는 어떤지 영상에 뭐 댓글이나 편하게 이렇게 의견 남겨주셔도 좋고, 제 마지막 인사가 있어요. 네. 적어보시면서 네. 한번 해주시면. 그러면 네.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과질과질.